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국어아가면 외과학교실 정희동입니다. 오늘은 치조골의 본로스, 즉 마지날 본로스를 고려한 임플란트 선택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즉 마지날 본로스를 고려한 임플란트 선택의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 어떤 디자인의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처음 소개해드리는 논문은 2015년에 스웨덴의 잔다크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학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통제가 잘 된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논문이기 때문이고 굉장히 많은 환자 수에 기반을 둔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이 연구는 스웨디시 소셜 인슈어런스 에이전시, 즉 보험공단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3년과 2004년에 임플란트 서포티드 레스토레이션이 완료된 4,716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선발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래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총 95페이지입니다. 이거 구글에서 찾으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는 논문이고요. 이 아래에 보여드리는 리스트 오브 페이퍼, 그러니까 4개의 논문은 이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간 연구했던 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서 페이션트 샘플 셀렉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작위로 선발한 4,7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스터디 1을 진행하고 환자의 의무 기록과 클리니컬 에그자미네이션을 바탕으로 이제 스터디 2, 3, 4 이렇게 3가지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스웨덴의 현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은 대체로 이제 스페셜리스트, 보철은 제너럴 프랙티셔너가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악보다는 하악이 약간 더 많았고, 이제 프라치가 29%, 파샬이 44%, 싱글이 27%라고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치부보다는 구치부가 조금 더 많고 오거멘테이션 본그라프트가 시행된 경우는 전체의 7% 정도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제 스웨덴에서 그 당시 제일 많이 쓰였던 브랜드는 노벨바이오케어, 스트라우만, 아스트라,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의 순서로 잘 많이 식립이 됐다고 하고요. 대체로 10mm 이상의 임플란트 식립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본로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과 보철물과의 경계를 설정을 하고 9년째 마지날 본로스를 측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이제 많은 환자들은 본인이 임플란트를 치료받았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만족인 경우는 약 5% 정도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고요. 심리적인 면에서 약 2% 환자가 불만족을 보였고 이제 4%는 답변이 없었고 이외에는 대체로 임플란트 보철 치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계신 임상가 선생님들의 팔로우 프로토콜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10%는 2년에 1회, 그리고 이제 9%의 환자는 팔로우업이 로스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 65%의 환자는 컴플리케이션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25% 환자는 가끔, 그 6% 환자는 아주 자주 컴플리케이션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얼리 임플란트 로스를 보기 위해서 총 2,765명의 환자, 11,311개의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전체의 4.4%의 환자, 1.4%의 임플란트에서 얼리 임플란트 로스가 발생했고 레이트 임플란트 로스는 4.2%의 환자, 약 2%의 임플란트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로스가 발생했을 때 시기에 따라 향후 치료해야 되는 방향은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리 임플란트 로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뉴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가 진행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레이트 임플란트 로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새로 그 자리에 다시 뉴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가 된 경우에는 24%만 진행이 되었고 이제 상부에 그러니까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상부 보철물 모디피케이션 하는 등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로스 및 페르임플란타이티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본표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팩터 중에서 통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환자가 술전 페리오돈타이티스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 3.29배 보다 많은 임플란트 로스의 가능성이 높았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와 관련해서도 높은 아드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모킹도 알려진 바와 같이 어블리 임플란트 로스에 2.32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임플란트 브랜드와 관련해서 볼 때 여기 보여드리는 S는 스트라우만이고, NB는 노벨바이오케어, AT는 아스트라, 그리고 R은 나머지 임플란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스트라우만사의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로스나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발병이 가장 적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노벨바이오케어나 아스트라사의 임플란트는 얼리 레이트 임플란트 로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부분에서 스트라우만사보다 불리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에 아드 레이시오가 1이고요. 노벨바이오케어는 1.94, 레이트 같은 경우 6.13배 보다 많이 로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트라는 스트라우만이 1개 로스가 될 때 2.1개, 레이트 같은 경우 5.23개 로스가 있었고요. 이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 얼리 임플란트 로스는 거의 7.7배, 그다음에 레이트 임플란트 로스는 58배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9년째 모더레이트 시비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관찰되는 환자에 대해서 프로빙 뎁스 결과는 보여주는 그래프와 같이 해가 지날수록 점차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망가지는 게 아니고, 이 방향 자체는 망가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 속도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많은 환자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 치료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년째 평균 7.6%의 실패가 관찰되었고, 14.5%의 환자가 임플란트 주위염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 그러니까 점점 프로빙 뎁스가 깊어지고 블리딩 패턴이 보이고 인플라메이션이 더 심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가속된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스트라우만, 그 다음에 이 아스트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노벨바이오케어 이렇게 있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쭉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과거에 2003년, 2004년에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거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습니다. 현재는 본 레벨 임플란트, 플랫폼 스위칭 임플란트가 많이 식립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각각의 임플란트가 바이올로지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앞으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페리 뮤코자이티스를 좀 더 예방을 하고 좀 더 환자가 오랫동안 편안하게 임플란트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의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크란 선생님께서 이제 퍼블리시한 2014년 논문이고요. 스몰 다이아미터 어버트먼트, 즉 현재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 스위칭에서 페리 임플란트 바이올로지에 대한 조직학적 소견을 다룬 논문입니다. 이 본 실험 동물은 본 레벨에 대해서 임플란트 탑을 서브머지 하거나 넌 서브머지 하는 그룹으로 구분을 했고요. 서브머지 그룹과 넌 서브머지 그룹에서 각각 임플란트 탑을 본 레벨에서 1mm 하방, 그 다음에 익히 이제 본 레벨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그룹은 1mm 상방으로 식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그룹에서 서브머지하고 넌 서브머지한 그룹에서 각각 세 가지 서브 그룹으로 나눠서 식립을 했고, 각각에서 본 레벨의 변화, 그 다음 에피테리얼 뎁스, 커넥티브 티슈 컨택 랭스, 그 다음 바이올로직 위스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올드본, 뉴본, 토탈본, 그리고 소프트 티슈의 컨택에 대한 결과를 지금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머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mm 하방에 심든 본 레벨과 같은 깊이에 심든 아니면 본 레벨보다 1mm 상방에 심든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타났고요. 넌 서브머지 그룹에서 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깊이에 따라서 토탈 본 컨택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소프트 티슈 컨택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라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피겨 4는 본 레벨과 같은 높이까지 식립된 임플란트에서 보여주는 조직학적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오른쪽에 피겨 5는 1mm 하방으로 식립된 경우에 보여주는 소견입니다. 양측 모두에서 마지날 보너스는 임플란트 숄더에 위치한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플란트를 1mm 하방에 식립을 하던,
그 다음에 그냥 본 레벨과 같은 깊이까지 식립을 하던 결국에 마지날 본은 임플란트 숄더에 위치된 양상을 양쪽에서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서 네모난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제 보여주는 부분처럼 블러드 베슬이 없고 영점세포의 침윤이 적게 보이는 부분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블러드 베슬이 보이지 않고 염증세포의 침윤이 많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본 레벨과 같이 심든 아니면 1mm 하방으로 심던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깊이와 관련 없이 커넥티브 티슈 커버리지가 임플란트의 숄더까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깊이 심어도 이 플랫폼 스위칭 임플란트 같은 경우엔 임플란트 숄더까지 마지날 보너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국 커넥티브 티슈 커버리지가 임플란트 숄더까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립 깊이가 깊어질수록 에피텔리얼 뎁스가 깊어져서 토탈 바이올로직 위스는 증가한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이제 같은 그룹에서 이제 닥터 코크란 선생님께서 발표한 논문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 커넥션이 임플란트 주변의 조직학적 소견과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제 과거를 포함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현재 쓰이고 있는 임플란트를 볼 때 이제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의 연결은 크게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보시면 익스터널 버트 조인트가 있고 인터널 타입인데 인터널의 버트 조인트가 이렇게 버트 조인트의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많은 국내 임플란트 그리고 해외 임플란트가 적용하고 있는 본 레벨 임플란트, 플랫폼 스위치드 임플란트를 많이 볼 수 있고요. 이거 외에 티슈 레벨 임플란트, 그러니까 요 위까지 한 덩어리가 되고 본 레벨은 이 레벨까지 위치가 되고 이렇게 되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로 크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커넥션에 따라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발생하는 기전을 생각할 때 조직학적으로 우선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이 그림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익스터널 커넥션보다 인터널 타입의 커넥션이 단순히 이제 예전에 소설리제이션이 덜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근데 이제 그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환자는 정상적으로 노멀 오랄 플로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박테리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어버트먼트하고 이제 픽스처 사이에 이렇게 서식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톡신을 만들겠죠. 독소를 만들면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 몸에 갖고 있는 류코사이트, 마크로파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가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한 범위까지 본이 높게 됩니다. 결국에 익스터널 버트 조인트 같은 경우엔 이 부분에서 박테리아가 서식을 하면서 여기서 만드는 톡신 때문에 바이올로직 위스가 깊어지겠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로스가 발생을 하고 어느 이상 시간이 지나면 소소리제이션이 되면서 인플라메이토리 프론트가 형성이 되면 그 이후로 본로스가 진행이 되지 않는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인터널 타입의 커넥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 다이아미터 사이에 이제 다이아미터가 차이가 있는 경우 이제 그러니까 즉 플랫폼 스위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커넥션 사이에 박테리아 콜로니가 형성이 돼서 인플라메이토리 프론트가 형성이 될 것이고 안정적인 위치까지 자연스러운 리조션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익스터널 버트 조인트 같은 경우엔 이제 임플란트가 결국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어버트먼트가 올라갈 텐데 어버트먼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터널 타입의 커넥션이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어버트먼트하고 커넥션을 이루겠죠. 그러면 여기에 박테리아가 생길 거고 박테리아가 만드는 톡신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본로스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그러면 인플라메이토리 프론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에이셀룰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블러드 베슬이 없고 이제 이쪽에 보면 이렇게 블러드 베슬이 없고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없는 조니를 만들게 될 거고요. 이 상태가 돼야 안정적인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그러니까 인터널 타입의 플랫폼 스위치 타입의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만드는 세균이 만드는 독소로부터 거리를 띄기 때문에 익스터널 타입의 버트 조인트를 가진 어버트먼트와 픽스처 사이 커넥션보다
보다 쑥소리젖이 적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리뷰 아티클의 결론입니다. 보면 익스터널 조인트의 경우에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제 컨타미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1.5에서 2mm의 마지널 보너스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널 조인트의 경우에 플랫폼 스위칭의 만큼의 거리, 그러니까 상방에 어버트먼트가 들어가고 어버트먼트로부터 좀 떨어져서 이쪽에서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 상방의 거리를 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거리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마지널 보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피스 임플란트, 즉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엔 어버트먼트하고 임플란트 커넥션이 바이올로직 위스 상방에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가 만약에 이제 굉장히 위생 관리를 잘하고 양치를 잘하고 이제 주기적인 팔로우업도 잘 따라온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마지널 보너스가 발생하는 일이 극히 드물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세균이 여기에 이제 티슈 레벨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어버트먼트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버트먼트가 연결되고 나면 이쪽에서 이제 본은 이 정도 높이의 유지를 하겠죠. 본이 유지가 되면 이만큼의 거리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마지널 보너스는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앞에서 소개해드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03년과 2004년에 임플란트 식립이 진행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따라서 여기 S사, 스트라만사의 임플란트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플랫폼 스위칭이 되지 않았던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 사이의 계면에 박테리아로 인한 마지널 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 임플란트 로스나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분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벨바이오케어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이제 익스터널 버트 조인트를 가졌던 임플란트였고,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스위칭 또는 이제 익스터널 조인트를 가졌던 임플란트였고, 당시에 대부분의 다른 기타 등등의 임플란트도 노벨바이오케어의 디자인에 카피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로스가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티슈 레벨 임플란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균이 사는 곳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리를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올로직 디스턴스의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커넥션 타입의 임플란트보다 상부가 보다 넓습니다. 따라서 이제 임플란트가 찢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적겠죠. 왜냐하면 바이오메카니컬하게 이제 포스 디스트리뷰션이 훨씬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국악암면외과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보철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보철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보다는 본 레벨 임플란트를 아무리 봐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버티칼 공간이나 아니면 이제 위치가 조금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 수정이 쉽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이제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가진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버티칼 디멘전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상방으로 2에서 3mm 정도의 이렇게 거리를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SCRP 타입의 보철물을 적용한다고 하면 수직 고경이 본 끝에서부터 볼 때 거의 한 10mm 정도 돼야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디멘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방향이 중요하겠죠.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상부 보철물을 적용할 때 이 티슈 레벨, 이 넓어진 부분이 설측이나 협축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또 환자가 이제 보철물 만들고 나면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식립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미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숄더 부분이 보일 거기 때문에 금속을 쓸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전치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용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는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면 싱킹 다운이 어느 정도는 대부분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보철물 적용하고 나서 보철물이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내려간 싱킹 다운이 생길 텐데, 익스터널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이제 티슈 레벨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제 싱킹 다운이 거의 없겠죠. 따라서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가 이미 식립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임플란트를 연결해서 이제 결손 부분을 수복해야 된다고 하면 이때는 본 레벨 임플란트를 적용을 해서 연결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이제 그 마지널 보너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페리뮤코자이티스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이제 그 전에 있던 임플란트가 있거나 버티컬 디멘전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좀 보철적으로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이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나면 노멀 플로라에 의해서 감염이 될 거고요. 이제 특히 어버트먼트하고 임플란트 사이, 픽스처 사이에 박테리아가 서식을 할 거고, 이로 인해서 인플라메이토리 프론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때까지 인플라메이토리 프론트가 내려갈 거고, 그 부분까지 이제 소프트 티슈, 연조직이 커넥션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푸르빈 깊어지게 되고 소소리제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이제 이 그림처럼 안정화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임플란트는 어떤 임플란트가 유리할까요? 만약에 버티컬 디멘전이 충분하다면,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 부분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바이올로지 면에서 볼 땐 인터페이스를 가지지 않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당연히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바이올로지를 고려할 때 익스터널 버트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스리제이션이 훨씬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예방한다고 생각을 하면 본로스가 적은 쪽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플랫폼 스위치드 임플란트가 쓰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논문이 있어서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에 보면은 이제 월드 워크샵, 이제 좀 유명한 분들이 모여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런 정리를 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자연치아랑 다르게 자연치아는 윗부분까지 샴피스 파이버가 갖고 있고 음식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 막을 수 있도록 위에 이제 굉장히 단단히 잡고 있죠.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션된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센서스를 가지고 정리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문을 작성했었고요. 이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주위 결합 조직의 염증과 지지골의 점진적인 손실을 특징으로 하는 병리학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페리임플란트 뮤코자이티스에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 대한 조직 병리학적 그리고 임상적 조건은 완전히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양치를 못하고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서 이렇게 어떤 조건을 갖춰지면 이렇게 망가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병은 비교적 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고 이제 비산형이지만 점차 가속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마다 악화되는 속도는 다르지만 결국에 점점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나타나면 염증의 임상 징후 및 증가된 탐침 깊이가 당연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학적 수준으로 볼 때는 일반 치주염에 비해서 좀 더 넓고 인플라메이션이 좀 더 넓게 나타나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수술을 진행해 보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페리오돈타이티스 경우 일부만 망가지게 되지만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경우 같은 경우엔 서커퍼러셜 패턴, 그러니까 주변이 다 같이 망가져서 본로스가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논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만성 치주염 병력이 있고 플락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치료 후에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없는 환자, 그러니까 팔로우업을 하려고 하는데 환자가 오지 않는 경우에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임플란트 주위염의 에 대한 잠재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하고 당뇨는 이제 약간 컨트로버시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보여드린 논문처럼 흡연을 하셨거나 아니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서브뮤코자 세멘, 그리고 이제 부족한 어택 징지바, 그리고 잘못된 포지션에 고정된 임플란트와 일단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관련은 있지만 결과를 뒷받침하기엔 아직 제한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조직 염증의 임상적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주변의 점진적인 골소실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날 본로스를 고려할 때 우리가 이제 당연히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마지날 본로스가 제일 적을 것이고 그 다음 플랫폼 스위칭, 그 다음에 익스터널 버트 조인트를 가진 임플란트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날 본로스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리오돈타이티스의 히스토리가 있거나 환자가 플락 컨트롤 스킬을 갖고 있거나 레귤러 메인터넌스가 되지 않으면 페리 임플란테이스의 발병 위험이 훨씬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가하고 스모킹,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잘못된 임플란트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제 전공이 구강 아가며 외과다 보니까 보철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좀 잘 못 드렸는데, 이 그 임플란트가 본 레벨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너무 낮게 심기면 이제 어버트먼트가 굉장히 어큐트하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즉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앵글이나 임플란트하고 어버트먼트의 앵글이나 프로파일이 좋지 않은 경우에 또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쉽게 생길 수 있으니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될 때 연조직으로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앵글하고 프로파일이 잘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는 식립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